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백두산에 내려온 칠선녀와 마디풀. 이 나라 동북변강에 높게 치솟은 백두산 사이사이에는 해마다 새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풀이 무려 1200여 종인데 그 중에서도 한초, 마관초, 갈풀의 줄기와 이 끝마다에는 그 꺾은 자리가 완연하나니 어찌하여 이 풀들에는 유표하게도 꺾은 자리가 뚜렷한가. 멀고 먼 옛날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천궁의 칠선녀 하루는 천궁의 동쪽 정원을 거닐다가 발 아래 지상국을 내려다보니 이 나라 동북편에 폭포소리 우람차고 기암기봉이 둘러앉은 연못에는 무수한 을룡금룡이 휘황찬란한 광채를 눈부시게 내뿜고 있는지라. 오, 저기는 필시 인간의 지상낙원이라. 이렇게 생각한 칠선녀는 마침내 길리를 택하여 칠색영롱한 무지개 드리워 잡아타고 헐월 지상에 날아내렸습니다. 칠선녀 천지기슭에 내려보니 이곳은 과연 천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명승지였습니다. 서남봉 기슭을 곧다 쓱 기어 올랐다가 잠시 천지못에 뚝 떨어지고 다시 산봉으로 치달아 올라 청송백송 본나무 창창한 임해에 우윳빛 소미불을 펼치는 몽롱한 흰구름의 그 장엄한 기상도 가관이려니와 천지못을 옹위에 의좋게 둘러앉은 조물주의, 특이한 수혜로 조각되고 빚어진 16기봉은 더더욱 장관이었습니다. 잘잘 끓는 삼보겸천에도 빙설이 드듬뿍 쌓인 백두봉, 허리중둥에 구름 떠 필필로 두른 백운봉, 노루 사슴 정답게 모여 목청을 틔운다는 농명봉, 용이 논이러 그 이름 지었다는 용운봉, 독수리목을 빼들고 망을 보는 응준봉, 구름 따라 요염하게 흔들리는 자봉, 은옥 같은 폭포수를 쏟아내고 부서내는 천국봉, 백도이를 떨쳐 입은 백암봉, 파란 돌빛 아름다운 청석봉, 천문봉은 나서 처음 보는 봉우리들이었습니다. 홀리운 듯 취한 듯 섰던 칠선녀는 칠보단장 비단이를 훌을 벗어놓고 첨벙첨벙 앞다투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백두산이여, 천지못이여, 천하의 명승이여. 찰랑찰랑 자맥질을 치며 논이는 그들의 입에서는 저도 몰래 이런 소리가 연애연방 터져나왔습니다. 희랑랑 무궁한 한나절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신상 피곤을 느낀 백두산 천지가에 나와 쉬게 되었습니다. 참말이지 이런 천하명승을 가진 이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유복할 것이냐. 그러게 말이야. 백두산의 산정에서만 볼 수 있는 생생한 두견화를 저만큼 꺾어들고 이렇게 오손도손 속삭이며 한껏 즐기던 칠선녀는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흥분으로 하여 눈이 사르르 감기었습니다. 그들은 살며시 풀이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 뾰족한 것이 콕 찔러 놓았습니다. 하여 그들은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일부러 재롱을 부리는 듯 또다시 옆구리를 콕콕 찔러 놓았습니다. 이에 큰 언니 선녀는 발딱 자리를 차고 일어나 찬찬히 눈여겨보니 그것은 끝이 바늘같이 뾰족한 파란 풀인지라. 얘들아 듣거라, 우리의 진지한 흥을 깨뜨리는 이놈의 풀끝을 모조리 꺾어 놓자구나 하고 자매를 깨웠습니다. 칠선녀 자매들은 저마다 일어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거니 들어오거니 내리거니 오르거니 섬섬옥수로 풀끝을 꺾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칠선녀는 여름 한철이 닿을 때까지 하루가 멀다 할세라 백두산에 내려와 논일며 미역을 감으며 비설을 했고 그때마다 한초, 마관초, 갈대의 줄기와 이 끝을 꺾어 놓곤 하였습니다. 백두산 갈피마다의 마디풀은 이렇게 하여 생겨난 것인데 이로하여 화창한 계절 연속 부절이 찾아드는 내외 손님들을 한층 더 유쾌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짠이요. 어느 겨울날 노인이 맷돌을 지고 얼마를 걸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 제일 가까운 집을 찾아가 하룻밤을 유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둑새 영감은 나가라고 두들겨 쫓았습니다. 이 노인은 추워서 그냥 넘어진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만보기가 형님 집에서 쌀을 얻어 가지고 오는 길에 노인이 쓰러진 것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여 따뜻한 방에 뉘고 간호를 하니 노인은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노인이 떠나가면서 이 맷돌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가지고 다녔는데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은 처음 보았소. 하며 맷돌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고
맷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 맷돌을 돌리니 사람이 나와 큰 대궐집을 지었습니다. 또 보석이 나와라 하면 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쌀을 나오라 해서 그 쌀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복이는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뚝새 영감이 하루는 거지를 모두 모아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같이 하면 거지들이 맷돌이라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거지들이 잔치 음식을 다 먹고 가려고 하자 뚝새 영감은 화가 나서 맷돌이라도 내놓고 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거지들이 영문을 몰라 하니 뚝새 영감은 거지들을 마구 두들겨 주었습니다. 영감은 어찌하면 만복이네 같은 맷돌을 구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만복이네 집에서 맷돌을 훔친 뚝새 영감은 동네에서 쓰면 들킬까봐 맷돌을 배에 싣고 멀리 바다를 건너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동해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뚝새 영감은 빨리 맷돌을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다 복판이기도 해서 소금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뚝새 영감은 소금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맷돌을 먹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금이 너무 많이 나와 파묻히고 배도 소금에 파묻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다 밑에서는 그 맷돌이 멈추지 않고 돌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다. 이건 죽은 사람이 산 자식 낳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으니까 고단할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허연 노인이 나와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아, 여기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인데 내가 왜 누웠느냐? 어서 썩 일어나 가거라.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표를 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다시 길을 찾게 돼서 또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황혼에 찾아오신 손님을 나가라고는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거든요. 하룻밤 잠깐 머물 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니까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해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집에 다른 식구는 아무도 없고 중늙은이 내외만 사는데 주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법이 없고 그저 내쉬느니 한숨이었습니다. 바깥 주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자다가 말고 주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란 말이에요.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후유하고 한숨을 한번 쉬고 나서 자더란 말이죠.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그 이튿날 이왕의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유해 갑시다. 하고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인이 또 자다가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기에 이 사람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를 밟았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나 하고 말이에요. 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을 휘돌아 뒤란 후미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다 옷을 입혀놨는데 그걸 꺼내서는 매질을 했습니다. 내 이놈 괘씸한 놈,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집단에다 매질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 참 괴이하다 하고 주인보다 먼저 돌아와서 자는 체하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의 옷을 입히고 매질을 하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제야 주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 딱하더랍니다. 3대 독자를 뒀는데 딸도 하나 없이 그것 하나만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석 달 전에 죽었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지프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하기를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애비보다 먼저 갔으니 불효요.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 놓았으니 더 큰 불효가 아닙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 일망정 날마다 훈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더란 말이죠.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나거든요. 그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표를 해놨잖아요. 자식은 잃었으나 혹대를 이을 길이 생긴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은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주인도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까 행여하는 마음에 그러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무덤을 옮겨 썼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로 말이죠. 옮기면서 무덤에 은장도 하나를 같이 넣고 묻었습니다. 주인 말이 그 장도는 아들이 생전에 쓰던 것으로 언젠가 아들 따라 죽으리라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겠으니 무덤에 넣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덤 옮기는 것을 다 보고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3년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돼서 그 집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가보니 주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턱 안고 앉았거든요. 달덩이 같은 사내아이를 턱 안고 앉아있더란 말이죠. 나그네가 들어가니 주인이 반색을 하며 맞아들이고는 손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서 산 손주를 봤습니다. 하는데 그 연유를 물으니 일이 이렇게 됐답니다.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그 고을 원이 보낸 사령들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은장도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서 혹 이 장도의 내력을 모르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들의 장도더란 말이죠. 제 손으로 아들과 함께 무덤에 묻은 바로 그 장도예요. 이것은 내 아들의 장도인데 이걸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 했더니 사령들이 놀라면서 고을원에게 얼른 가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을원을 찾아갔더니 원이 또한 놀라면서 정녕 이 장도가 그대의 아들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장도를 묻었습니다. 했더니 원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참 괴이하더랍니다. 몇 달 전에 원이 그 고을을 맡아 부임하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맨 뒤에 따라오던 딸의 가마가 그만 땅에 딱 들러붙어서 옴짝달싹 않더란 거죠. 장정들이 여리고 스물이고 달려들어 떼어내려 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쉬었더랍니다. 한참을 쉬고 나니까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움직였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지 뭐예요. 딸이 아이를 뵌 거예요. 사대부 집에서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 아닌가요?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의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못 보던 은장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장도의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들을 시켜 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니 원의 딸이 뵌 아이가 자기 손주인 게 틀림없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들어있어야 할 장도가 가마 속에 들어갈 리 있나요? 그래서 원의 딸이 아이 낳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았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했는데 사실로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저 강원도 영월 땅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도깨비 땅. 옛날에 어떤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땅에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논밭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 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뼈 빠지게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도조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늘 쫄쫄 굶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팔대장승 같은 것이 턱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 만나서 놀라면 안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큰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너는 무엇이기에 남의 길을 막느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당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왔소. 하긴 여태 남의 것이라고는 지푸라기 하나 탐낸 적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저 하늘 뜨시려니 하고
누구 원망 한번 하는 법 없이 살아왔으니 마음씨가 곱다면 고운 거잖아요. 그나저나 참말로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땅 한 뙑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저 한 뼘이라도 좋으니 내 땅에다가 농사 한번 지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뱅이 농사꾼이야. 그저 땅이 소원이지. 그랬더니 도깨비가 휙 사라졌다가 다시 휙 나타나서 땅 문서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펴보니 마을 앞에 아주 널따란 논밭이 죄다 자기 거라고 돼 있었습니다. 덕분에 농사꾼은 하루아침에 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다가 곡식도 심고 나물도 심어서 농사를 지으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가을 거지를 하고 보니 곡간이 그득했습니다. 먹고 팔아서 남는 돈으로 또 땅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해 안 가 쏠쏠한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 부자가 되고 보니 이 사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가난할 때는 남의 것 하나 탐낼 줄 몰랐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가져도 성에 안 찼습니다. 늘 아쉽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것 99을 두고 남의 것 하나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 가난할 때는 남 원망하는 법도 없었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마음의 때가 껴서 걸핏하면 남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안 돼도 머슴 탓, 날씨가 굳어도 하늘 탓, 이래도 남 탓 저래도 남 탓.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도 도깨비가 가끔 와서 놀다 가곤 했는데 한 번은 도깨비가 보니 이 사람이 아주 입이 부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땅을 좀 더 많이 줬으면 땅 팔아 벼슬이라도 샀을 텐데 조금 주는 바람에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니 이게 다 내 탓이다. 이러지 뭐예요. 도깨비가 그 말을 듣고 그만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안 나타났는데 조금 뒤에 보니 땅 문서가 죄다 없어졌더래요. 그 너른 땅이 죄다 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 부자는 하루아침에 도로 가난뱅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아 찧는 호랑이.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맣같이 말할 적에 어느 두매산 골 외딴 집에 젊은 내외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내외가 산 너머 친척 집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먼 길 가는데 거치적거린다고 잘 구슬려서 떼어놓았습니다. 이따가 올 때 떡이야 고기야 많이 가져올 테니 이 감자나 구워 먹고 놀아라. 이러고 감자를 한 소쿠리 내주면서 아이들을 달래놓고 가버렸습니다. 아이들끼리 화롯불에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이때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기적 내려왔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서 말이에요. 이 호랑이가 이 집에 슬슬 기어들어와서 문틈으로 방 안을 빼꼼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둘이서 화롯불에 감자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다. 저 감자도 빼앗아 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으면 좀 좋으냐.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앞발을 내밀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안 잡히는 바람에 애꿎은 문살만 벅벅 긁었습니다. 오누이가 방 안에서 놀다 보니 밖에서 문살 긁는 소리가 드드득 났습니다. 놀라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집채만한 호랑이가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에구머니, 호랑이다. 누이 동생이 무서워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오라비가 얼른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창호지에다 콕콕 찔러놨습니다. 호랑이가 또다시 문을 열려고 앞발로 문살을 긁으니까 창호지에 박힌 바늘이 발바닥을 콕콕 쑤셨습니다. 어이쿠, 따가워. 호랑이가 기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문으로는 못 들어가겠으니까 다른 곳으로 들어갈 데를 찾았습니다.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 바깥 아궁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궁이로 쑥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구들장을 뚫고 들어가려는 거였습니다. 오누이는 바깥이 한참 동안 조용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또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바깥 아궁이에 몸을 들이밀고 꼬리만 달랑달랑하였습니다. 에구머니,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온다. 누이가 무거워서 벌벌 떠니까 오라비가 얼른 뒷문을 열고 나가 젖은 집단에 불을 붙여서 굴뚝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젖은 집단에 불이 붙었으니 연기가 사방팔방에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란 놈이 아궁이로 들어가서 구들장을 뚫으려고 용을 쓰는데 굴뚝 쪽에서 매캐한 연기가 사정없이 밀어닥쳤습니다. 어이쿠, 숨막혀. 매운 연기가 방골의 속을 가득 메우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밖으로 나올 수밖에요.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2번씩이나 당한 호랑이가 화가 잔뜩 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갈 때를 찾아 빙빙 돌더니 글쎄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오누이는 바깥이 또 조용해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안 보였습니다.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는데 지붕이 왈각달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호랑이 다리가 쑥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한쪽 발을 디디려고 밑으로 내리는 거였습니다. 에구머니, 호랑이가 지붕에서 내려오네. 오누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구워 먹던 감자가 아직도 화롯불에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까맣게 구워진 감자를 얼른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습니다. 호랑이가 한쪽 발은 지붕에 두고 한쪽 발을 뻗어서 척 디디니까 뜨거운 감자가 밟혔습니다. 어이쿠, 뜨거워. 깜짝 놀라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니까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또 냉큼 들어 올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고 뜨거우니까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한쪽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만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꼭 절구꽁이로 절구방아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오누이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재미있어서 깔깔 웃었습니다. 에구, 우스워라. 호랑이가 방아를 찢네. 잘됐다. 얘야, 엄마가 방아 찌으려고 놓아둔 좁쌀 좀 내와. 누이 동생이 좁쌀을 바가지로 퍼오니까 그걸 화롯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습니다. 호랑이는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발을 내려보니까 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또 들어 올렸습니다. 내렸다가 뜨거우니까 또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자꾸만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좁쌀이 아주 잘 찧어졌습니다. 오누이는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대면서 하루 종일 호랑이 방아로 좁쌀을 아주 잘 찧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내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지붕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지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찧어대서 힘이 다 빠졌지 뭐예요. 그래서 쉽사리 끌어내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좁쌀 단말을 모두 잘 찧어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좁쌀을 다 찧어놨니? 호랑이 발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걸 절구꽁이 삼아서 찧었지요. 호랑이 잡고 좁쌀 잘 찧고 아주 횡재를 했습니다. 고사썸과 고삿돌. 옛날에 식구는 많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하는데도 늘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땅 임자가 반쯤 가져가고 또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이래서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나요? 입에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이 집에 9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서 이제부터 우리 식구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적에 돌멩이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조금씩 모아보자고요. 하였습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식구들이 모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들 못 쓸 만한 게 있어야 말이죠. 그저 죽어라고 흔해 빠진 돌멩이만 주워 모아왔습니다. 들리를 나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 주워 들고 오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 주워 들고 오고 이러니 금세 그 집 마당에 돌무더기가 산더미만 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 중에서 누군가 돌멩이라고 주워 들고 온 게 사실은 금덩어리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 식구는 아무도 그걸 금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걸 돌무더기 맨 위에다 턱 올려놓고서는 그냥 돌멩이인 줄만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땅임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쳐먹는 논밭이 죄다 이 영감 땅이란 말이죠. 밤낮 일 안 하고 놀아도 가을이 되면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걸 밭 넘어 갖다 바치니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부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이 영감이 하루는 담 너머로 그 가난뱅이 집을 건너다 보니까
돌무더기 위에 누런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저건 금덩어리가 아닌가? 저 가난뱅이가 저걸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 저것도 그냥 돌멩이로 안아보지. 저만하면 쌀 1000석 값도 넘겠는걸. 욕심이 생긴 땅임자 영감이 얼른 가난뱅이 집으로 가서 수작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이 돌멩이는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쌓아놨나? 그러니 아버지 대신 9살 먹은 아들이 썩 나서서 우리가 여태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재산 모으는 게 소원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안 모이고 해서 이거라도 모아보자고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니 땅임자 영감이 아이를 슬슬 구슬리는 거였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돈으로 치자면 뭐 쌀 한 대 값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내가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쌀 100석하고 이 돌무더기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아, 돌무더기를 쌀 100석하고 바꾸자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게 소원이라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에 실수가 없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딴말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아, 황금 덩어리가 굴러들어 올 판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당장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더기와 쌀 100석을 맞바꾸게 되었습니다. 지주 영감이 속으로 샘을 하기를 금덩어리가 줄 잡아도 쌀 1000석 값은 될 터이니 쌀 100석을 줘도 900석이 남는구나. 이거야말로 횡재로다. 하고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먼저 가난뱅이네가 쌀 100석을 실으러 갔습니다. 온 식구가 지게를 지고 가서 산더미 같은 노젓가리를 헐어 싣고 오는데 지주 영감이 맨 위에 쌀가마니는 고사서민이 내려놔라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곡식 가마니를 쌓을 때 제일 잘 여문 것을 맨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걸 고사섬이라 했습니다. 조상님께 고사 지낼 때 바치는 쌀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쌀가마니 하나를 내려놓고 다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 영감네가 돌무더기를 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말과 수레를 잔뜩 끌고 와서 돌무더기를 헐어 실으려고 하는데 이 집 아들이 또 썩 나서서 깡충깡충 돌무더기 위에 올라가더니 영감님도 고사섬 하나를 내려놨으니 우리도 고사돌 하나 내려놓습니다. 하고는 맨 위에 있는 금덩어리를 달랑 집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야단났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쌀을 100석씩이나 줬는데 말이에요. 예, 너 다른 돌멩이를 고사돌로 쓰면 안 되겠느냐? 영감이 울상이 되어 숫제 애원을 하였습니다. 영감님도 고사섬으로 맨 위에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맨 위에 돌을 고사돌로 써야지요. 이러니 별 수 있어요. 그냥 돌멩이만 바리바리 실어갔습니다. 가난뱅이네는 쌀 100석에다 금덩어리까지 갖게 됐으니 부자가 됐지 뭐예요. 그래서 잘 살았더랍니다. 9살 먹은 아이는 99살까지 잘 살았답니다. 중국 임금이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 머슴 사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일 잘하고 하오대도 멀쩡한 총각인데 한 가지 흉이 있다면 말을 할 때 말이 새서 가운데치가 안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마 그만두고 누룽지 주오. 한다는 게 곰마 그만두고 눅지 주오. 이러는 거지요. 이 총각이 일을 잘해서 농사를 다락같이 지어놨는데 주인이 애썼다는 말 한마디 않고 밤낮밤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하지 뭐예요. 너 밥을 그렇게 많이 먹다가 우리 집 쌀림 다 말아먹겠다. 이러면서 먹던 밥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총각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에라, 이 집 나가서 딴 데에 가서 머슴 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나 나간다. 나 나간다. 한다는 것이 말이 새서 나 난다. 나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들어보니 난데없이 난다는 것이 하늘로 헐헐 나는 줄 알고 야, 이놈아! 내가 정말 난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총각이 슬그머니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날지요. 어디 그럼 날아봐. 그러니까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아, 우리 고을 사또가 날아라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날 줄 알아요? 했습니다. 주인 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장 사또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우리 집머슴 사는 놈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또가 영을 내려서 이 머슴을 잡아갔습니다. 데려다 놓고 내가 정말 나느냐?
하니까 이머슴이 이제 장난질에 이골이 났습니다.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예, 날지요. 어디 한번 날아보아라. 그러니까 나라님이 날아라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사또가 날란다고 내가 날겠습니까? 안 날지요. 이러니 사또가 화가 나서 이놈을 당장 큰 칼 씌워서 옥에 가두어라. 하고는 당장 나라님한테 상소를 올렸습니다. 우리 고을에 이러이러한 머슴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님이 당장 불러올려라. 해서 또 나라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나라님이 묻기를 내가 정말 날 줄 아느냐? 하니까 이 머슴이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못 난다고 하면 거짓말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벌 받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 날다뿐입니까?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아라. 하니까 그건 어렵겠습니다. 중국 임금이 날아라 해도 날지 말지 한데 나라님이 날란다고 내가 날겠습니까? 이러고 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라님이 그거 참 맹랑한 놈이로구나. 갖다 가두어라. 해서 옥졸들이 머슴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소식을 중국 임금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당신네 나라에 나는 사람이 있다니 구경 좀 하게 보내주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이 이제 중국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조선에서 나는 사람 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이 온장 안에 들어차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머슴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난리 났습니다. 이 머슴이 아주 으스대면서 중국 임금 앞에 떡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날 수 있느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게 됐으니 또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예, 잘 날지요. 한번 날아봐라. 하니까 어이구, 그거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시도 때도 없이 난단 말입니까? 했습니다.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까짓것 중국에까지 왔으니 실컷 구경이나 하자고 생각하고 한 달 뒤에는 알지요. 그 전에는 절대 못 납니다. 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나는 사람 왔다고 대접을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잘 얻어먹고 구경 잘하다가 약속한 날이 되었단 말이죠. 중국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오늘이 난다고 한 날이 아니냐? 그렇습지요. 이제 제가 날 테니 저 큰 산 밑에 가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중국 임금하고 구경꾼들이 모두 산 밑에 가서 와글와글 거리는데 머슴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떨어져 죽을 대를 찾았습니다. 까짓것 떨어지는 거나 나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하고서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조그마한 산토끼 2마리가 옷과 부채를 놓고 아웅다웅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부채처럼 방울 달린 커다란 부채가 하나 있고 스님이 입는 장삼처럼 소매가 넓고 기다란 옷이 한 벌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여기서 뭘 하느냐? 토끼들이 서로 나서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나는 옷이거든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펴서 질술 붙이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건데 이것을 내가 먼저 주었는데 제가 제 것이라고 우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었는데 제가 우기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참 잘 되었다 싶어서 토끼들을 슬슬 구슬렸습니다. 너들 중에서 누가 이걸 갖든지 못 가진 쪽은 섭섭할 것 아니냐. 괜히 이것 때문에 싸우면 사이만 나빠질 테니 차라리 날 타오. 그게 내 목숨 살리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토끼들이 한참 수군수군하더니 그 말이 옳다 싶었는지 옷과 부채를 주었습니다. 고맙다 하고서 옷을 입고 부채를 쫙 펴서 붙이니까 몸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한참 둥둥 떠서 올라가다 보니 아차 내려오는 방법을 안 배웠네요. 밑에 가물가물하는 토끼들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내려갈 땐 어떻게 하는 거냐?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그래서 부채를 한쪽씩 접으니까 몸이 슬슬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임금이 있는 곳에 덩실덩실 내려갔습니다. 중국 임금이 아주 놀라서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자기도 한번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것 입고 부채질하면 날 수 있을까? 그렇겠지요. 그 옷 좀 빌려주겠나? 그러지요. 그래서 중국 임금이 옷을 입고 부채를 붙여서 둥둥 떠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내려오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냥 높은 데서 둥둥 떠다니기만 한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임금이 안 내려오니까 조선에서 온 이 사람을 새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논을 해서 이 머슴이 그만 중국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헌임금은 솔개가 됐고 그 솔개는 아직도 못 내려오고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비냐 증손자냐? 이 이야기는 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졌을 때 이야기니 짐작해서 들어요. 한정승 집에서 사위를 봤는데 이 사위가 좀 의문스러운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승 사위라 하나 집안이 그리 넉넉지 못하여 먹고 살기도 바쁜 형편이라 은근히 처가에 기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장인이 정승 자리에 있으니 그 덕을 좀 볼까 하고 걸핏하면 처가를 기웃거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종래 찬밥 신세였습니다. 정승이 욕심이 많아서 돈 보따리나 듬뿍듬뿍 갖다 안기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잘도 뚝뚝 떼어주면서 저같이 빈손으로 기웃거리는 사람은 당최 거들떠보지를 않으니 낭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엉큼한 짓을 하나 벌였습니다. 정승이 날마다 대궐에 드나들 때 타고 다니는 흰말을 슬쩍 훔쳐냈습니다. 그러고는 흰말에다 새까맣게 먹칠을 해가지고 도로 정승 집에 끌고 갔습니다. 별것은 아니오나 괜찮은 말 한 피를 가지고 왔으니 요긴하게 쓰십시오. 하고 새까맣게 먹칠한 말을 턱 내놓았습니다. 정승은 아끼던 말을 잃고 잔뜩 곤란을 겪고 있던 차에 사위가 말을 갖다 바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100번 치사를 하고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사위한테 받은 말이 틀림없이 처음 보는 말인데 어찌 된 일인지 자기가 다니는 길을 환히 꿰뚫고 있더란 말입니다. 고삐를 놓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알아서 대궐로 집으로 척척 찾아다니지 뭐예요. 그래서 정승이 사위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준 말이 어찌 그리 용한가? 내가 다니는 길을 다 알고 있더군. 벌써부터 그 말을 대감께 드리려고 마음먹고 단단히 길을 가르쳐 놨습지요. 이렇게 능청을 떠니 그만 정승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하노라고 대뜸 시골 현감 자리 하나 뚝 떼어줬습니다. 사위는 혹 어물쩍거리다가 속임수가 들통 날까봐 불이 나게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루는 정승이 말을 타고 대궐로 가는데 갑자기 말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일났지요. 시커먼 먹물이 술술 쏟아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검정말이 흰말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승이 사위한테 속은 것을 알고 이를 바득바득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정승 아들은 정승보다 더 성미가 괄괄한지라 분이 나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매부인지 뭔지네 그놈을 당장 잡아다 물꼬를 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제 매부를 찾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의문스럽기로 말하면 둘째 못 갈 사위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이만한 일쯤 다 짐작을 하고 미리 꿍꿍이 속을 다 차려놨습니다. 고을에 내려가자마자 향리들과 기생들을 불러다가 수군수군 수작을 하더니 고을 어기 주막에 기생들을 내다 앉히고 산기슭에 슬금 뚝딱 초막도 하나 짓고 부산하게 돌아가는 품이 이를 내도 크게 낼 모양이었습니다. 정승 아들이 눈에 쌍심지를 세운 채 말을 달려 고을 어기에 이르니 길가에 참한 주막이 하나 덩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지라 주막에 썩 들어섰습니다. 주막에서 대강 요기를 하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사방을 살펴보니 저 건너 산기슭에 초막이 하나 있고 거기에 흰옷 입은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주모, 저 건너 초막에서 바둑 두는 노인들은 누군가? 했더니 주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대받기를 쇳내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요. 저 건너의 초막은 어디 있으며 바둑 두는 노인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거든요. 아, 저기 저 산기슭의 초막 말이세. 거기에 바둑 두는 노인들이 안 보인단 말인가? 했더니 주모는 두 눈을 등잔만 하게 뜨고 뚜리뚜리 살피면서 쇳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눈에는 저 건너 초막에 바둑 두는 노인들이 보이느냐? 하고 술상 나르는 기생들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기생들도 하나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다 미리 짜고 하는 수작이지만 서울서 방금 내려온 정승 아들이 내막을 알 턱이 있나요?
하도 이상해서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으려니까 주모가 손뼉을 치면서 나서기를 옳거니 옛날부터 이 고을에 신선이 산다는 말이 있더니 바로 그 신선이 현신했나 봅니다. 그런데 쇳내들 눈에는 안 보이고 날이 눈에만 보인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요. 신선은 신선 눈에만 띈다더니 홍나리께서 신선이 아니온지요? 이러고 능청을 떠내요. 안 그래도 정신이 반쯤 나간 판국에 자기를 신선이라고 잔뜩 치켜세워 놓으니 이정승 아들이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리로 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산뜻한 초막에 허연 노인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두 노인은 정승 아들이 가까이 가도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뚝딱뚝딱 바둑만 두고 있더니 한참 뒤에야 손짓을 해서 부르겠죠. 잔뜩 주눅이 들어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맑은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마시라네요. 신선이 주는 술이라면 말로만 듣던 감노주가 틀림없을 터이니 마다할 수 있나요? 받아 마셨지요. 거푸 석 잔을 받아 마시니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잤습니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 눈을 떠보니 초막도 온데간데 없고 신선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슬 주막에 내려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전에 보던 주모는 안 보이고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주모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거기 고을 관장에 아무개 정승의 사이되는 아무개가 아닌가? 그랬더니 주모가 펄쩍 뛰며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이라면 100년 전에 이 고을을 맡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미리 다짜고 하는 수작이지만 정승 아들은 짐작인들 할 턱이 있나요? 야, 그 사이에 100년이 지났단 말이지. 그렇다면 매부도 벌써 100골이 되었을 터이니 서울로 돌아가는 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서울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턱 들어가 보니 꼭 저희 아버지를 닮은 노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100년 세월을 쳐서 대강샘을 놓아보니 못 되어도 제 증손자뻘은 되겠단 말입니다. 성큼성큼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붙이기를 너는 어찌 너희 고조부를 그리도 쏙 빼닮았느냐? 했습니다. 정승이 들어보니 참 기가 탁 막히죠. 아들 녀석이 제 매부 잡으러 간다고 시골에 내려가더니 그만 미쳐버렸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 녀석 하는 짓 좀 보소. 내 이놈, 아무리 처음 보는 조상이라 하나 내 증조부 앞에서 감히 담배질을 해. 이러면서 제 아버지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매부에게 깜박 속아서 제 아버지를 증손자로 알고 그 짓을 해놨으니 정승 집도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지 뭐예요. 양촌원 죽은 말 지키기. 옛날부터 양촌원 죽은 말 지키듯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행여 일을 그르칠까 조심조심하고 또 말을 바로 못하고 빙 둘러서 하는 걸 두고 그렇게들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제부터 그 사연 이야기를 하죠. 옛날 경기도 양촌이란 데서 아기 장수가 태어났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아기 장수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힘을 불끈불끈 쓰고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고 이러니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옛날엔 아기 장수가 나면 그 집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들까지 다 죽었거든요. 영웅이 나서 임금 자리 빼앗는다고 나라에서 다 죽였습니다. 식구 친척들이 살려면 아기를 죽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구들이 아기를 판 무더기 속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장수가 죽고 나니까 용마가 울었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말이 나타나서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본시 아기 장수가 나면 용마가 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기 장수 태워 다닐 말인데 주인이 죽고 없으니 우는 거죠. 그 용마가 날개 달린 말이니까 좀 날래겠어요. 하루에 1000리도 가고 10,000리도 가고 땅에서도 달리고 하늘도 날고 이러니까 이게 참 굉장한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소문을 듣고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 양촌 고을원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잡아다 잘 길들여놔라. 만약에 말이 죽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주 단단히 엄포를 놔야겠다고 마음먹고 만에 하나 말이 죽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나오는 날이면 그날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했습니다. 양촌원이 명을 받고 용마를 잡으러 갔습니다.
육방관속 군노사령 통인들 죄 데리고 산에 갔는데 그 용한 말이 어디 쉽게 잡히나요.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고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고 하도 날쌔서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있어야죠. 몇 날 며칠 말하고 숨바꼭질을 했지만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말을 몰았습니다. 온고을 백성들을 몽땅 불러다가 촘촘하게 진을 치고 산 이쪽에서 몰아갔습니다. 토끼 노루 몰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몰았더니 말이 쫓겨서 점점 북쪽으로 가더랍니다.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산 밑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가에 푹 엎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말이 죽었으니 큰일이었습니다. 임금명을 어긴 죄로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게 됐지 뭐예요. 할 일 없이 양촌원님은 죽은 말을 그냥 지켰습니다. 산말처럼 마구간도 지어놓고 여물도 주면서 지켰습니다. 죽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는 날에는 목이 달아날 판이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날마다 그렇게 죽은 말을 지킬 수밖에요. 이러고로 한 달이 지난 뒤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임금이 행차를 한 것입니다. 말이 잘 있는지 보려고 오는 거죠. 임금이 가마를 타고 신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양촌 고을 어귀에 와서 원님을 불렀습니다. 그래, 말은 잘 있느냐? 예, 잘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는 날엔 끝장이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뭐 어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드러누워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들어 누워 있어. 언제부터? 한 달 됐습니다. 뭐야? 한 달 동안 들어 누워 있단 말이냐? 예, 먹기는 잘 먹느냐? 못 먹습니다. 못 먹어? 언제부터 못 먹었느냐? 그것도 한 달째입니다. 뭐라고? 한 달째 못 먹는다고? 예, 이쯤 되니 임금도 눈치를 챘습니다. 눈을 뜨고 있느냐? 한 달째 감고 있습니다. 숨을 쉬느냐? 한 달째 못 쉽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째요. 임금이 제 입으로 죽었다고 했지 원은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뭐라고 하겠어요. 혀 한 번 차고 그냥 보냈죠. 그래서 양촌원은 목숨을 건졌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그 비슷한 일이 있으면 양촌원 죽은 말 지키듯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 꼬리 잡기.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요새 같으면 길이 좋아서 넓은 길로 헐헐 다니지만은 옛날에야 어디 그랬나요? 과거 보러 서울 가자면 험한 고개를 몇 고개나 넘어가야 했습니다. 선비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큰 고개를 하나 넘는데 좌우의 숲은 자욱하고 길은 험하고 해서 걷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널따란 바위 2개가 나란히 붙어 있기에 거기에 앉아서 쉬다 가기로 했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이제 가볼까 하고 곁에 세워둔 지팡이를 찾는데 지팡이라고 더듬어 쥐니까 이놈의 지팡이가 물컹했습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그게 지팡이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호랑이 꼬리가 바위 사이로 삐죽이 나와 있는 걸 쥐었단 말이죠. 바위 뒤쪽에서 호랑이란 놈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놈의 꼬리가 2바위 사이로 나온 겁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쥐어놨으니 낭패죠. 그 바람에 호랑이는 잠을 깨어 제 꼬리 잡은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꼬리를 놓았다가는 당장 돌아서 달려들게 뻔했습니다. 그저 죽으나 사나 꼬리를 붙잡고 있어야 호랑이도 꼼짝 못할 것 아니겠어요.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2 손으로 잡고 버텼습니다. 호랑이란 놈도 꼬리를 잡히는 바람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용을 쓰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 채로 한참 있으니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팔은 아프고 온몸에 땀은 비 오듯이 흐르는데 꼬리를 놓치는 날이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판이니 놓을 수가 있나요? 그저 죽자 사자 그놈의 꼬리를 꽉 잡고 있을 수밖에요. 한나절이나 그러고 있다 보니 저 아래에서 등에 바랑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중이 올라왔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죽을 지경에 산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야 살 길이 열린 거지 뭐예요. 선비는 중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스님, 어서 이리 와서 저 호랑이를 지팡이로 때려잡아 줘. 내 이놈의 꼬리를 한나절 동안이나 붙잡고 있느라 죽을 지경이요. 그런데 이놈의 중이 남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자고로 중은 살생을 못하는 법이라 그럴 수 없소이다. 아, 이러고 한가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선비는 몸이 잔뜩 달아서 숫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시오.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겠소. 그래도 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살생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선비는 이러다가 중이 그냥 가버리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스님이 나 대신 이 꼬리를 잡아주시오. 내가 호랑이를 잡을 터이니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소? 중은 그것 또한 살생을 돕는 일이라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선비는 뭐 이런 중이 다 있나 싶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꾹꾹 눌러 참고 한 번 더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보따리에 든 돈을 다 드리리다. 그제야 중이 못 이기는 척 슬금슬금 다가와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선비는 호랑이 꼬리를 중에게 맡겨놓고 손을 툭툭 털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호랑이를 때려잡는가 했더니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어 중에게 던져주면서 예소. 여기 돈이 있으니 다 가지시오. 하고는 지팡이를 챙겨 들고 슬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이제 급해진 것은 중 쪽이죠. 아니, 여보,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할 것 아니오? 그러니 선비는 능글능글 웃으면서 스님만 살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살생을 원치 않소이다. 이러고 어정어정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중이 바짝 몸이 달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놈의 호랑이 좀 잡아주시오. 살생도 할 때는 해야 하는 법이오. 그래도 능청능청 걸어가니 아이고 제발 가지 마시오. 내 저 돈 안 가지겠소. 바랑에 든 돈 다 드리겠소. 그래도 자꾸 가니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때려잡겠소. 이러거든요. 이쯤 되니 선비가 안 돌아볼 수 없죠. 스님은 살생을 못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했더니 중이 하는 말이 살생이고 무엇이고 사람부터 살아야 할 것 아니오? 하더랍니다. 그제야 선비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갈 길을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해몽, 옛날 어느 곳에 꿈풀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해몽을 잘하는 점쟁이지요. 또 그 옆집에는 노총각의 한 사람 살았습니다. 이 노총각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옆집 점쟁이를 용하다 해도 쳇 꿈풀이라는 건 다 엉터리고 거짓부렁이야.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지. 하고 도통 믿으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노총각이 꿈을 꿨는데 딴 일은 없고 그저 밤새 엉엉 우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밤새도록 엉엉 울다가 깨난 거예요. 깨나고 보니 꿈이 참 이상하거든요. 그런 꿈을 꾸고 그냥 있기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렇거든 옆집에 가서 곱게 해몽이나 해달라면 될 것을. 이 고집쟁이는 제 고집을 못 꺾고 에이, 옆집 점쟁이 영감을 시험해볼 일이로구나. 시험해보나 마나 해몽이 맞을 일은 없을 테니 틀리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망신이나 줘야지. 하면서 옆집에 갔어요. 가니까 점쟁이가 막 일어나서 세수하고 마루에 앉아 있더래요. 자네가 무슨 일로 우리 집에 다 왔는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꿔서 해몽 좀 해달라고 왔어. 그래, 무슨 꿈을 꿨나? 딴 일은 없고 밤새도록 울기만 했어. 그럼 공짜로 먹을 것이 생기겠군. 그러거든요. 노총각은 속으로 먹을 것이 다 뭐야, 이 흉년에. 다 거짓부렁이지. 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통하게도 그날 낮에 먼데 사는 친구가 닭을 잡고 술을 받아가지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공짜로 잘 얻어먹었습니다. 해몽이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이 총각은 쳇,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지. 제가 앞이를 어찌 알아. 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에 이 총각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도 그냥 밤새 엉엉 울다가 깼습니다. 똑같은 꿈을 2번 꾸고 나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전에처럼 밤새 우는 꿈을 꿨지 뭐요? 그런가? 그럼 새 옷 한 벌 얻어 입겠군. 똑같은 꿈인데 전에는 공짜로 먹을 것이 생기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짜로 새 옷이 생기겠다고 그러거든요. 총각은 이번에도 믿지를 않았는데 그날 낮에 먼데 사는 조카가 새 옷을 한 벌 지어가지고 왔지 뭐예요. 올해 무명 농사가 잘 되어서 친척들 옷을 한 벌씩 쥐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얻어 입고 보니 그참 신통한 일도 다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총각 애써 해몽을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면 거짓부렁이도 들어맞는 수가 있지. 이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총각이 또 밤새 엉엉 우는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꿈을 세 번째로 꾼 거예요. 이번에는 뭐랄까 하고 점쟁이를 찾아갔죠. 오늘은 무슨 꿈을 꿨나? 또 밤새 우는 꿈을 꿨어. 그래? 오늘은 조심해야겠군. 그게 두들겨 맞을 꿈일세. 똑같은 꿈인데 처음에는 공짜로 먹을 것을 얻어먹겠다 하고 두 번째는 새 옷 한 벌 얻어 입겠다더니 이번에는 두들겨 맞겠다고 하거든요. 총각이 이번에도 믿지를 않았는데 그날 낮에 들에 갔다 오다가 동구 박느티나무 아래 동네 사람 장기 두는 데서 잠깐 쉬었습니다. 쉬면서 장기 두는 걸 보고 차나라 포나라 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에 진 사람이 화가 나서 장기판을 들어 엎고 싸움을 걸어서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끙끙 앓다가 생각해보니 세상에 해몽이요. 어쩌면 이렇게 잘 들어맞는가 싶었습니다. 이쯤 되니 총각도 해몽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하도 신통해서 그 이튿날 옆집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영감님은 무슨 재주로 꿈을 그렇게 잘 푸십니까? 했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해몽이라고 별것은 아니라네. 세상 사는 이치와 똑같은 게지. 밤새 엉엉 우는 건 어린아이밖에 더 있나? 어린아이가 처음에 울면 배가 고파 우나 보다 하고 먹을 것을 주지. 먹을 것을 줬는데도 울면 옷이 젖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지 않나? 그런데도 또 울면 괘씸하다고 엉덩이 한 차례 얻어맞기 십상이지. 그래서 그렇게 푼 거라네. 하더랍니다. 10년 보리죽. 옛날 옛적에 참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살기 어려우니까 처가에라도 가서 뭐 좀 얻어올까 하는 생각으로 처가에 갔죠.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개 서방 왔습니다. 했지요. 왔어. 장인 장모는 건성으로 그러고는 부엌에다 대고 거기 찬밥 남은 것 한 그릇 갖다 줘라. 하거든요. 찬밥 남은 것 한 그릇하고 소금 한 접시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찬밥이나 더운 밥이나 며칠 굶은 배가 뭘 가리겠나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다른 사위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사위고 새로운 사람은 맞사위인데 맞사위는 쌀 섬개나 쌓아두고 사는 부자거든요. 그 부자 사위가 와서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개 서방 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자네 왔구먼. 걔 어찌 이제야 오나? 자주 들르지 않고. 반색을 하고는 부엌에다 대고 마사위 왔다. 어서 닭 잡고 떡 해라. 밥도 새로 짓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만 밥맛이 뚝 떨어져 상을 물렸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밥은 못 먹겠다 싶어 상을 탁 물리고 아무개 서방 그만 갑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휘적휘적 집으로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거 참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장인 장모한테 이렇게나 수모를 당하고서도 그냥 쏙없이 살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이게 다 가난한 탓이니 딱 10년만 작정을 해보자. 10년 동안 작정을 하고 대들면 안 될 일이 무엇 있으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딴 데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보다 더 못 살게야 하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내외가 보따리 싸서 이고지고 아이들 데리고 아주 먼 데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얼씬도 안 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움막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거죠. 뭘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오늘부터 10년 동안 온 식구가 하루 세 끼 보리죽만 먹고 삽시다. 그럽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보리죽 3사발 더는 먹지 맙시다. 내 손님이 오면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겠소. 친정에서 누가 날 보러 와도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지요.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날부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하루 보리죽 3사발만 먹고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산 파서 논밭 일구고 곡식 심고 모 심고 거름 주고 김 매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도 보리죽 3사발만 먹고 견뎠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마음 먹고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이 제법 모이거든요. 하루 세끼 먹을 보리죽거리만 남기고
죄다 싸서 곶간에 넣어두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곡식 조금 팔아서 닭 사고 돼지 사서 기르니까 이것들이 새끼를 쳐서 제법 수가 많아지고 그 이듬해는 돈이 모이니까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논 사고 밭 사고 해서 점점 농사를 불려나가니 살림이 꽤나 모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퇴진하고 이려덜 폐진하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루 보리죽 3사발 먹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하면 쌀밥 짓고 고깃국 끓여 먹어도 되련만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기로 했으니 한 번 먹은 마음 고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개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부자 되어 잘 살더란 소문이 난 게죠. 그 소문을 듣고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맨날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더니 웬일인가 하고 찾아온 거죠. 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인 보기에도 부자로 살거든요. 곶간에 곡식이 그득하고 마당에 집짐승이 술을 못 셀 만큼 많으니 그만하면 부자지 뭐예요. 그런데 저녁상이 턱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달랑 보리죽 1사발이었습니다. 그건 먹을 동안에 딸은 방에 얼씬 않고 밖에만 돌아다닌단 말이죠. 보리죽 1사발 비우고 나니까 달려들어 싹 치워버리고 그만이에요. 딸더러. 너는 어째 저녁을 안 먹느냐? 하니 아,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이러고 말지요. 그 이튿날 아침상이 들어오는데 또 달랑 보리죽 1사발뿐이에요. 그것 1사발 먹을 동안에 딸은 또 밖에서 빙빙 돌고 이 모양이에요. 장인이 가만히 보니 이거 참 괘씸하게 이를 데 없거든요. 보아하니 제법 살림께나 일구고 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온 장인한테 한 끼에 보리죽 1사발 갖다 주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빙빙 돌고 있으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묵고 가려고 했던 마음을 싹 돌려서 그 길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래 놓으니 이번에는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부자로 소문난 집에서 오랜만에 찾아간 장인한테 보리죽 1사발밖에 내놓는 게 없더라. 게다가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마다 밖으로만 돌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그 뒤로도 보리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남편이 어둡도록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죽은 닭을 딱 쳐들고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아, 글쎄 족제비란 놈이 우리 닭을 채가는 걸 쫓아가 빼앗았는데 이걸 먹지도 못하겠고 버리지도 못하겠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이런다오. 그거 당장 삶으시오. 아, 우리가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겠다고 한 약속은 어찌하고 이걸 먹어요? 걱정 마오. 오늘이 딱 10년 되는 날이오. 가만히 따져보니 그날이 바로 1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닭 잡고 흰밥 짓고 떡까지 해서 그놈을 온 식구가 달려들어 먹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처가에 갔습니다. 가서 죽 펴놓고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10년 동안 작정하고 보리죽만 먹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을 때 보리죽 1사발밖에 대접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음식을 좀 장만해 가지고 왔으니 드십시오. 하니까 사정을 다 알게 된 장인이 하는 말이 아, 그때 내가 일찍 오기 잘했지. 며칠 더 있었으면 우리 딸 굶어 죽을 뻔했구나.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도 잘 살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